안녕하세요. 네, 우리 클린텔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기용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후정음 이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쓰신 우리 이동엽 대표님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을 쓰셨는데요. 자, 우리 이동엽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책 제목이 기후정음인데 이 기후정음의 이 의미와 왜 기후정음으로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처럼 복잡한 기후담론을 누구나 읽고 판단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고요. 어려운 과학 용어나 복잡한 이론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기후의 바른 소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기후담론은 매우 정치, 자본의 결합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데이터와 관측으로 무엇이 실제인지 그리고 명확히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만의 과학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을 쓰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과학 교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어린 친구들과 청소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과학 도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기후과 관련 도서들이 그 설명 수준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책은 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고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저까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면 기후과학을 많이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일반인 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지구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재미없어서 책을 읽을 기회조차 없어진다면 분명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회 통념적으로 공유되고 전달되고 있는 기후과학의 상식들이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요. 일반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잘 읽히는 기후과학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히 성인분들이 읽고 나서 자녀나 손주분들 혹은 조카나 제자 등 어린 친구들에게 추천해주는 그림을 저는 가장 이상적인 독자층으로 저는 생각하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후정음은 단순히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인하자는 좀 제안서적인 의미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책을 쓴 게 아니고요. 지금의 기후정책이 정말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정책 결정에 쓰이는 데이터는 충분히 검증이 되었는가, 이것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은 이산화탄소가 늘면 지구가 뜨거워진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됐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책에서 소개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기온이 먼저 오르고 이산화탄소가 나중에 따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모든 걸 탄소 탓으로 돌리는 것이 비과학적인가 과학적인가 라는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아주 상식적인 질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기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좀 통념과 좀 정반대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나무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죠? 이산화탄소. 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의 원료로서 식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네. 인류와 식량 체계는 식물에 의존을 하고 있고 CO2 농도는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이며 인간이 배출하는 비중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작습니다. 네. 자, 실제로 대기 중에 거의 10만 분의 1 수준이 인간이 기여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작은 정도의 CO2가 전 지구적 괴물로 단정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어떤 그린랜드나 북극의 빙액, 특히 얼음코어라고 하죠. 연구를 과거 수십만 년 전부터 이제 기후와 공기 성분을 보여주는데 다수 연구에서 기온이 먼저 변하고 CO2가 뒤따랐던 사례가 관찰이 됩니다. 자, 단순히 CO2 증가가 기온을 직접 앞서서 유발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기후 시스템은 태양 활동, 대양의 순환, 구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가 되고요. 책에서는 수증기와 태양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여러 관측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수증기와 태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다 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수증기는 대기 중 가장 많은 열을 흡수하는 요소이고요. 즉 구름과 수증기의 양이 분포는 지구의 복사 평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면 CO2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서요. 실질적으로 지구의 기온을 움직이는 데는 아주 극히 적은 양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O2를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이런 과학적 접근에 좀 문제를 제기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을 말씀하시는 건데 핵심은 속도와 방법입니다. 어떤 무리한 급전환은 산업 기반과 에너지 안보를 흔들게 되고요. 또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거대한 보조금과 예산이 들어가고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책에는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나 어떤 가널성, 송전 비용, 폐기물 등을 지적했고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과학적, 경제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책에서는 이 재생에너지가 좀 멍청한 에너지라는 표현을 좀 쓰셨는데요. 구체적 문제점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풍력의 구조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은 밤에는 생산이 전혀 되지 않죠. 그렇죠.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춰섭니다. 그렇죠. 이러한 패널, 제조, 운송, 설치,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비용들, 네, 그다음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패널의 수명도 한 최대 20년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풍력은 조류나 박쥐 피해나 소음, 풍력 발전 단가 문제 등 현실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패널의 독성 물질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실제로 실리콘 패널 외에도 일부 패널에는 납이나 카드뮴, 구리, 플라스틱, 그 다음에 사염화 규소와 같은 굉장히 인체에 해롭고 중금속과 독극물 등 유해성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폐기물이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많은 환경 오염의 물질 어떤 증거들이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그럼 이야기하는데 이거 도심의 폭탄이라는 표현도 좀 쓰셨는데 네. 이게 배터리 안전 문제랑 좀 관련이 있죠? 예, 맞습니다. 요즘에 많은 화재가 발생을 하죠.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열, 외부 충격 시에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독가스를 내뿜게 되고 도심에서 화재 진압할 경우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례와 소방 측면의 현실적 한계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배터리가 광물을 사용하는데 이 광물의 시장에 이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수치로 좀 설명해 주세요. 수치로. 실제로 핵심 광물은 가공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장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책에 정리한 수치로는 히토류가 60% 이상이고 코발트는 65%, 니켈, 구리 가공 비중도 상당히 커져서 실제로 80%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전기차 태양광 풍력에 대한 대규모 전환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외칠수록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는 더 커진다. 이런 역설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과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완전 중국이 거의 다 돈을 벌어가는 구조군요. 그럼 이 전기차 한 대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좀 소모하나요? 실제 네. 책에 정리된 계산을 예로 들면 전기차 한 대의 배터리 원료를 얻기 위해서 한 수십에서 수백 톤의 광석과 소금물, 대형 장비 연료 사용 등이 필요합니다. 이야.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의 필요량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실제로 수백 톤의 땅을 파헤쳐야 그 정도의 광물을 우리가 캐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지역사회의 피해, 아동 노동 착취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야, 이거 엄청 심각한데요. 이 환경 캠페인에서 요즘 또 자주 나오는 게 북극곰 이야기인데 네, 맞습니다. 요게 좀 사실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네. 실제로 책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북극곰 개체수의 추이를 제가 정리를 해놓았는데 보호 정책 이후에 일부 개체수는 오히려 증가했고요. 전반적인 멸종 추세라던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북극곰의 개체수는 어떤 감정 선동을 위한 사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언론을 보면 해마다 또 재난이 늘고 있다.
막 이런 기후 재앙이 심각하다 얘기 나오는데 기후정음에서 재난 피해액은 GDP 대비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이거 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론은 매년 기록적인 폭우다, 최악의 산불이다 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건 절대 피해액이 아니라 그 비율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년 전에는 GDP가 작았기 때문에 태풍 하나가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큰 피해를 받았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인프라나 기술이나 고구려, 그다음에 경보 시스템이 발전했기 때문에 피해가 나더라도 사회 전체 전반에 차지하는 피해 비율은 훨씬 작아졌다는 거죠. 국제 재난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0년간 인구당 재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했고요. 네. GDP 대비 재난 손실률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재난이 늘어났다는 건 절대 피해값만 이야기하는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류는 오히려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그걸 위기라고 부르는 건 사실 과학이 아니라 정치의 언어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경제 네. 발전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거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 뭐 이런 재난 지표들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는 이제 폭염이나 산불, 재난 피해 등의 통계를 재검토한 결과 몇몇 지표는 오히려 과거보다 개선된 점이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그래요? 있고요. 네. 실제로 산불 피해 규모나 사망자 수는 방제 기술 발전으로 감소한 면이 있고요. 해수면 상승률도 지역별로 변이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책에서 기후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땅을 관리하고 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좀 문장이 있는데 좀 이거 어떤 뜻인가요? 우리 인간이 대기를 바꾸겠다라는 건 굉장히 오만입니다. 우리가 대기 전체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건 바다의 흐름이나 태양의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말과 비슷한 것이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땅과 물의 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산림을 잘 관리하면 홍수를 줄이고 하천과 습지를 보존하면 가뭄을 완화할 수 있죠. 네. 그건 인간이 실제로 통제 가능한 영역인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의 탄소 중립 정책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현실적인 해법을 무시하고 공기 중에 분자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지구가 구원된다라는 아주 비과학적이고 반문명적인 거짓말로 정책을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기후는 어떤 하늘의 문제지만 해결은 땅 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산이나 숲이나 물이나 토양을 다루는 게 인간이 진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혹시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이나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공포가 아닌 과학이나 또 선동이 아닌 검증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네. 기후정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기후를 판단하자는 메시지를 담았고요. 과학의 기본은 검증입니다. 실험을 100번 하면 99번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법칙이나 이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기후운동가나 일부 정치 세력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99번의 데이터가 이상 없음으로 나와도 딱 한 번의 폭염이나 산불이 생기면 봐라, 이것이 정말 큰 위기다 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선동이죠. 네. 과학은 평균으로 판단해야 되고 선동은 예외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패턴을 잘 관찰해야 하는 거죠. 기후는 본래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복잡 개체입니다. 그걸 한두 번의 사건으로 단정하는 건 과학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후위기는 과학적 검증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해석의 과잉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까지 도서 기후정음 저자이신 이동엽 대표님과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일반 성인분들 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 청소년, 청년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기후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책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